지난 20년간 일본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원인 미유키 씨는 한국과 일본의 충격적인 격차에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녀의 발언에 회의실에 있던 동료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의 총 책임자까지도 굳은 표정을 지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도대체 미유키 씨는 한국의 어떤 면을 보고 자국민 앞에서 일본을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사와다 미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 부속연구소에서 경제지표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유년 시절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일본의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파견을 다녀왔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본에서의 제 인생은 최대 위기입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 다녀왔다고 무슨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저도 몰랐던 일본에서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화병이라고 표현하던데 제 마음속에 어디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인지 모르겠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같은 아시아의 비슷한 환경에 심지어 일본이 더 경제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고작 한국 좀 다녀왔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며 이해를 못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건 사실 일본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본에서의 제 미래를 그려본다면 그저 암울하기만 해요.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초에 영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가 세계에서 저렴한 여행지로 뽑혔더라고요. 이 말은 곧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수준으로 거론된다는 소리예요. 네, 물론 일본은 슈퍼엔저 때문에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값이 싸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음식도 맛있으니까요. 그러나 전 세계 관광객은 폭발하지만 일본인들은 웃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일본은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일본 관광객 숫자만 보면 코로나 전보다는 줄어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본 특정 도시에만 관광객이 몰려서 문제예요. 이를테면 도쿄, 오사카, 교토, 홋카이도 정도인데 관광객이 얼마나 몰리는지 오사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까지 쓸 정도예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2배로 올린다든지 말이죠. 게다가 예전에 일본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닌 로봇인 것처럼 무뚝뚝하게 대해서 이제는 불친절하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일본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지만 자국민 관광도 늘어나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접객해야 하는 관광객이 폭증했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인들이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슈퍼엔저 때문에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혹시나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모든 해외 물가가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들어오는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돈을 엄청 펑펑 쓰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태도에서 나타났다고 봐요. 이렇게 일본 서민들을 보면 일본 경제는 박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부활하기도 진짜 힘들다고 봐요. 그 원인은 무엇보다 엔저에 있겠죠. 게다가 일본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어요. 요즘 세계 모든 나라가 AI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때에 일본에는 지금도 장인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장인 정신 옛날에는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AI 시대에는 더 이상 장인 정신이 없어도 AI 기술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것을 심지어 대량 생산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부분 회사들은 아직도 근속연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사를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최고 지도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도층들 중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중장년층들의 고집을 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정년이 70세까지 연장되어서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안 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우수한 인재가 회사에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청년들의 임금이 정말 낮아요. 이를테면 세계적인 기업인 소니에 채용된 신입사원의 첫 임금이 26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임금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좀 잘났다 하는 청년들은 아예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프리랜서로 있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본의 기이한 산업 구조를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좋게 볼 리 만무하겠죠. 제가 다니고 있는 연구센터 직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닌 지도 오래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가장 즐거울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인데 또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점심 메뉴를 저렴한 것으로 먹다 못해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기로 한 거죠. 특별한 날에만 가끔 나가서 외식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주된 이야기는 맨날 돈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일본 젊은 여자들이 해외로 매춘하러 나간다는 거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은 미국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잘 나가던 일본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하게 점심 식사를 마무리하곤 해요. 그래도 일본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일단 한국에서 살아는 봤으니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사실 그 말도 맞긴 한데 저는 일본인이기에 일본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집에 와서 제가 한국 생활할 때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내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선 제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외국인이 타지에서 생활할 때가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게 정말 슬프지 않나요? 한국에서 지냈을 때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한국이 정말 그리워지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은 이렇게 멋있었지. 맞아, 내가 머물렀던 집도 정말 편리했었어. 한겨울에 따뜻했던 온돌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지. 그렇게 행복했다가도 어쩌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진 건지 또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한국으로 떠날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것이 암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진짜 충격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첨단 도시 같았던 인천공항을 보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이미지는 단번에 무너졌거든요.
일본 공항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 외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는 직원들, 신속한 일처리까지.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겨우 공항버스를 타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바라본 고속도로는 넓고 깔끔해서 신경 쓸 것들이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일본은 왕복 2차선 도로가 많고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이륜차가 다니기도 해서 긴장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탁 트여 있고 이륜차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리무진 버스도 깨끗하고 편안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제가 2년 동안 살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더 놀랐는데요. 부동산 관계자분께서 집을 안내해 주셨는데 공동현관에 도착하니 어떤 번호를 누르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그건 아파트 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 어디에도 열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하니까 부동산 관계자분은 한국에선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도어락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해주더군요. 모든 것이 일본과 달라서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벽에 달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받았더니 경비실에서 환영 인사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인터폰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어요. 아파트 곳곳에 잘 설치된 CCTV와 체계적인 경비 시스템 덕분에 안전에 대한 걱정은 금방 사라졌고 마치 호텔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은 변화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편이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변화를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숙소에는 도어락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여전히 도어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은 궁금해서 한국에서 친해진 직장 동료 민지 씨에게 한국에서는 도어락을 다 쓰냐고 물었더니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어락 시스템이 등장한 후 빠르게 퍼져서 대부분의 집들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료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웬만한 집은 다 도어락을 썼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가정집이 작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넓었거든요. 한국이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좁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큰 집들은 드라마라서 나오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집에 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거든요. 저는 한국 생활 초반에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지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용기가 생겨 집 근처 마트에도 가보고 카페에도 들어가서 차도 마셔봤죠. 한국의 카페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분위기의 카페가 너무 많고 인테리어가 다들 예뻐서 매일 어느 곳을 갈지 즐거운 고민을 했어요. 카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모두 테이블에 있는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충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콘센트 사용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라며 무료라고 하더군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있으니 그것도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카페에서 전기 콘센트를 그냥 사용하면 주인이 전기 도둑이라고 제지할 게 분명합니다. 일본은 전기 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전기 요금이 매우 비싸져서 전기 사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거든요. 더구나 동네 카페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본에서는 내가 주문한 것 외의 서비스는 모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니 어느덧 초여름이 되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후텁지근한 기운이 참 불쾌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민지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더웠는지 에어컨을 켜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에어컨을 켜본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민지 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더운데 그럼 어떻게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지 씨는 한국은 전기요금 안 비싸다며 안심하고 켜도 된다면서 에어컨을 켰어요. 불안했지만 민지 씨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그해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냈어요. 나중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일본에 비해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많은 공공요금들도 저렴했어요. 한국에서 몇 개월 생활해보니 일본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처리 속도에 진짜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며칠 안 지나서 직장으로 카드가 발송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은행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도 정말 신속하게 처리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속함을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정말 금방 나오고 집에서 배달을 시켜도 조금만 기다리면 음식이 도착하니까. 마치 아파트 바로 옆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 같은 허무맹랑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빠른 서비스에 계속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한국인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매우 수월했죠. 하루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어디서 사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한국인 동료는 어디서 파는지 안다며 회사 끝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간 김에 필요한 것 더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서 처음 만나면 매우 조심스러운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정이 더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가끔 내가 지구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나라에 온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날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 동료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보며 한국의 청년들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콜라 서비스를 주시며 자주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가 처음 방문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비스를 주는 것도 신기했어요. 게다가 메인 음식보다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그게 모두 서비스였어요. 일본에서는 우동집에서 같이 나오는 절임 반찬도 기본으로는 정말 조금만 주고 추가하려면 뭐든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한국의 인심은 정말 후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역은 정말 안전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는 지하철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라는 게 있었는데 지하철이 오기 전까지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불안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는 지하철역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철로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지하철로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서 불쾌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점에서 정말 쾌적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구나 요즘 이유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갑자기 누가 날 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정말 시원하더군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서 객실을 골라 탈 수도 있다니 이게 정말 지하철이 맞나 싶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내부 공기까지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더군요. 한국에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되었는데
그때쯤 되니 어느 정도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특히 겨울의 한국 실내 생활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집안을 다닐 수 있고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감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일본의 집들은 추워서 발난로, 털신 등 여러 가지 겨울 용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으니 부모님도 겨울엔 한국에 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온하게 한국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제 고향인 일본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실 일본 복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파견을 더 연장할 수도 있었고 원하면 한국에서도 계속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마다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래도 저는 일본인이니 일본에서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과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팍팍하기 그지없고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똑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 활기 없는 사무실,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했던 연구 활동이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훈수두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윗사람들은 우리 같은 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일본 상사들은 고지식하고 고집이 많아서 젊은 직원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상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젊은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더 활기차고 뭔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항상 도전하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많고 상사들도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었죠.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었죠. 하지만 지금의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반기별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야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저의 프로젝트였는데 일본 상사들의 끊임없는 참견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를 마치 좋은 것처럼 꾸미려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보고회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사들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간섭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표하려는 이 경제 지표들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상사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연구센터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직장 생활과 비교하면서 저의 열정과 창의력을 억누르는 일본의 업무 환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연구원이 아닌 백수 상태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 목표는 곧 한국으로 취직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일본 탈출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머물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미유키 씨가 암울한 일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유키 씨의 용기 있는 결단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제 미유키 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소식에 저도 큰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